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환율 얘기를 지난번에 반도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반도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환율 움직임을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요. 이 환율 리스크는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화폐 주권 약화의 산물이라고요. 화폐 주권 약화의 산물이라고. 예? 그래서 지금 환율 때문에 금리도 지금 못 내리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의 자율성까지 약화시키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화폐 주권 약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율 리스크가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미국의 AI 관련 투자에 리스크가 그러니까는 부상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가 폭락을 하면서 환율이 다시 뛰었잖아요. 예? 자, 그런 점에서 1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제가 지난해 2분기부터 반도체 수출액 비중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예?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1월 달에는 그 의존성이 더 크게 증가했어요. 더 크게 증가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1월 달에 한번 봐보세요. 205억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반도체 수출액이요. 이게 그러니까 역대 1월 달에 있어서 역대 1월 달은 대개 그러니까 많을 때가 100억 달러 정도 했었습니다. 2022년부터 작년까지 평균이 한 100억 달러 되었었는데 2배로 넘어 뛰었어요. 2배로. 네? 2배로. 자, 이걸 비중으로 근데 반면에 그러면 나머지 주력 산업들은요. 1월 달 기준으로요. 어떤가 봐보세요. 올해 1월 달에 수출액이 우리가 주로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드는 게 산업인데 일자리를 주로 많이 만드는 산업이 이 12대 주력 산업들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주축 산업들이죠. 예? 그러니까 반도체까지 포함해서 13대지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외하고 12대를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16년입니다. 잃어버린 16년이야. 올해 1월 달에 300억 달러가 좀 넘어요. 301억 달러 정도가 채 안 되고는 이게 2011년도에 327억 달러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머지 산업들은 완전히 그러니까 냉기가 아니라 빙하기인 거예요. 빙하기요. 그 속에서 반도체 혼자만 그러니까는 이 고공행진하면서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하는 게 분명히 맞는 말이죠. 반면에 뭐냐면은 반도체가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그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 비중을 봐보세요. 작년 2분기부터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작년 1분기까지 평균 19%였었습니다. 19%요. 근데 작년 2분기부터 23%로 갑자기 팍 뛰어요. 작년 2분기가 4월달부터잖아요. 4월달부터 코스피 주가가 뛰기 시작할 때입니다. 네? 작년 4월달부터가요. 이재명 정부 출범 전부터 뛰었어요. 코스피는요. 그래서 23%에서 3분기에는 25%로 4분기에는 28%로 1월달엔 드디어 30%까지 돌파했어요. 한계 산업이 전체 수출의 31%가 넘어요, 지금요. 이거는 굉장히 기형적인 거예요. 기형적인 겁니다. 예? 아무리 반도체가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예? 자, 이 결과는 결국 뭐겠습니까? 반도체가 조금만 타격을 보더라도 그게 상당히 크게 충격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지요. 그게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GDP 대비로 보더라도 21년도부터 작년까지 달러 기준으로는 GDP가 줄어들어왔어요. 줄어들어왔다고. 21년도에 1조 9,400억 달러를 기록하고요. 작년에 1조 8,600억 달러로 계속 이렇게 하락해왔다고요. 그런데 GDP 대비로 보게 되면 2021년에 6.6% 했는데 작년에는 9.3%가 증가했거든요. 작년에 4분기에 역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0.3%로요. 역성장했을 때는 GDP 대비 11.3%까지 증가했어요. 11.3%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는 아까 쪼그라들다 보니까 GDP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비중은 급속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겠습니까? 반도체가 충격받을 때 그러니까는 그 경제는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이거 봐보세요. 무역,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무역수지 흑자요. 즉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역수지 흑자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은 반도체 수지를 빼게 되면은 2018년도부터 반도체가 호황을 빚었거든요. 반도체 무역 흑자를 빼게 되면 적자예요. 적자. 에? 적자라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는요. 지금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보게 되면 6월 달에서 12월 달 이재명 정부가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6월 달부터 12월 달 기준으로 합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추정을 해보게 되면요. 역대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어요. 경상수지 흑자액이 77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7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는 110억 달러씩 쭉 이렇게 이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 온 거예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인데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 반도체라 이거예요. 반도체. 자, 그럼 이거 봐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 이후의 환율을 내란 환율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란 환율이요? 내란 기간이 언제입니까? 2024년 12월 3일부터 윤석열이 파면되는 2025년 4월 4일까지 이때 평균 환율이 1,450원이 조금 안 됩니다. 1,450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작년 4분기 이후에 1,450원, 51원이에요. 거의 갔잖아요. 거의 갔잖아. 그러니까 왜 지금이 내란 환율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냐 이거예요. 내란 환율이. 지금 뭐냐면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반도체 리스크 증가. 이거 말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 안 되니까 잘 모르겠다. 이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지금 환율이 이런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펀더멘털이 계속 취약해져 왔다. 그에 따라서 환율은 계속 계단식으로 상승해 왔다.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에 지금 경제는 계속 취약해지는 것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우리 최근에 보게 되면요. 작년 그러니까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부가 환율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죠.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들이 그러니까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은 양도세 세제 혜택을 주겠다. 발표를 하죠. 그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었어요. 12월 23일 날 환율이 1,480원을 돌파했었습니다. 1,480원 돌파했다가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정부가 세제 혜택을 딱 발표하면서 급속하게 이게 이제 하락세로 반전을 해가지고 1,435원대까지 쏙 떨어졌었습니다. 1,435원까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12월 말에요. 이게 그 당시에 며칠 정도 효과가 간 거냐? 4일, 거래일 기준으로 4일 효과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다가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신년 기자회견을 한 게 1월 20일이죠. 그때 대통령이 환율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요? 앞으로 두세 달 내에 1,400원 안팎으로 그러니까 안정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가 나오고 환율 시장 개입 공조가 나오고 하면서 1,430원까지 쭉 내려왔었어요. 1월 말경에. 그렇죠? 이게 6일 동안 딱 효과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져요. 가가지고 월가 AI 그 기반의 충격이 오면서 다시 1,470원을 돌파하고 금요일 날은 마지막은 그러니까는 어저께 마지막은 1,464원인가 60원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마감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보세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껏 내려와봤자 1,430원 정도에 대해서 내려왔다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하는 게 뭐였었습니까? 반도체 충격이에요. 반도체 충격이요. 예? 자, 그 결과가 뭡니까요? 그 원인이자 결과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한 K자 성장입니다. 지금 뭐냐, 민생경제가 지금 그러니까는 민생경제는 지금 빙하기에 있잖아. 빙하기예요. 예? 반도체로 인해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는 가려져 있을 뿐이고요. 제가 게시판에 올린 저거지만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전체 노동자의 실질급여가 월평균 실질급여가 작년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월평균이 351만 원입니다. 작년에. 이게 2010년도가 370만 원이었었어요. 예? 그래 이게 뭡니까? 잃어버린 16년이야. 아까 우리가 12대 산업에 주력 산업에 잃어버린 16년하고 똑같잖아요. 잃어버린 16년이야 이게요. 예? 그렇죠? 그 임금 노동자 월급쟁이들 중에서도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 상용직이 마찬가지예요. 373만 원. 근데 2010년도에 401만 원이었다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에 15년 16년 동안에 예? 소위 말해서 월급쟁이들이 실질 급여가 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전입니다. 세전이고 여기에는 모든 수당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이게 15,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참 힘든 거죠. 더구나 자녀까지 키워야 되는 이런 가정들에서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영업자들이 이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은 가게가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수업종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어서 2020년 수준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2020년이. 이게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30년을 놓고 보면요. 1995년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외환위기 때는 외환위기 충격이 딱 오면서 이 자영업자당 실질 소매 판매액이 2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합니다. 다시 반등해요. 99년도부터요. 아니. 44만 원이 줄어들었었어요. 44만 원이요. 근데 지금은 한 52만 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4년째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문에 더 안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통계 수치상으로 볼 때는. 과거에는 대개 1년, 길어야 한 2년 정도, 지금 외부 충격이 왔을 때는 1년 만에 1년 지나고 나서 회복이 됐습니다. 내부 충격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카드 사태 때. 카드 사태 때 그러니까 한 2년간 후퇴가 지속됐었습니다. 카드 사태는 가게 중에서, 개인들 중에서, 예? 거의 3,400만 명이 신용 불량자로 그러니까 전락해버리는, 예? 그런 충격을 줬었으니까요. 예? 그걸로 해서 내수가 확 죽어버리죠. 그래서 2년 동안 후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4년, 5년 동안 계속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 IMF 때보다 더 안 좋더라죠. 예? 12월달, 가장 최근에 이 연말인 12월달 기준으로 보게 돼도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예? 회복이 안 돼주고 있다고. 가게들의 왜 그러냐? 실질 가처분 소득이 지난 한 20년간 거의 멈춰버린 거예요. 거의 멈춰버린 거야. 하위 20%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하위 20%는 거의 그러니까 65세 1인 빈곤 가구들이 되게 포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빼면은요 사실 멈춰버렸어요.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예? 그리고 당연히 가계 소비 지출도 거의 멈춰버려 있죠. 2006년부터 24년 맨 오른쪽에 보시면서요. 거의 멈춰있잖아. 0%대로요. 그러니까 이게 20년 넘게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식음료, 음식, 숙박업이 전체 자영업자 중에서 88%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이 자영업자 중에 88%가요. 근데 여기는 오히려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고. 연평균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하고 있고요. 예? 왜 그러냐? 가계의 소득이 그러니까 멈춰버렸다니까요. 자,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물가 얘기했는데 대통령 혼자서 그러니까 대통령 혼자서 애를 쓰셔. 이거 12월 달까지 물가가 발표됐잖아요. 발표됐는데 자 이재명 정부가 6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가 지났단 말이에요. 네? 7개월 동안에 전체 소비자 물가를 그 이전 6개월, 그 이전 7개월 혹은 작년도 7개월 작년도 7개월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게 되면요. 전체 소비자 물가든 특히 식음료 물가는 2.6%나 올랐어. 윤석열 때는 1.4% 올랐는데 예? 12월 달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3.6%나 올랐어요. 윤석열 때는 마지막 12월 달에는 2.5% 올랐는데 예? 그러니까는 이게 특히 식음료는 특히 뭡니까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그러니까는 부담이 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가 통제에도 실패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민생 경제는 지금 그러니까 빙하기예요. 빙하기. 왜 그러냐? 가계의 소득이 그러니까 가계의 소득이 제 생각에 왜 실행이 안 되냐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 세력화가 안 된 거야. 기본사회 철학을 실행할 수 있는요. 이게 약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제가 한번 이거는 가볍게 생각해 주세요. 코스피 5천 시대에 자산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크다 그러잖아요.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수익이 작년 4월 달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옆으로 행보해 왔었으니까 윤석열 3년 동안에는요. 예?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는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증가했냐면요. 2,500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500조가요. 예? 이 중에서 예국인들이 가져간 게 한 940조가 넘어요. 나머지 한 1,550조 정도가 이제 국내 내국인들이 간 건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민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한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어?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국민연금 같은 이런 이제 기관 투자가가 낸 수익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게는 한 250조까지 이렇게 추정하고 그러니까요. 이건 추정입니다. 그걸 빼더라도 1인당 국민 1인당 한 2,500만 원 이상씩 그러니까는 했는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 꽤 있을 텐데 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 이 정도 벌었습니까? 1인당? 그러니까 자기 가족까지 포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그러니까 만약에 3인 가족이면은 7,500만 원 정도 이상 벌었어야 되는 거야. 그걸 평균 가려면요. 4인 가족이면 한 1억 정도 벌었어야 되는 거고요. 예? 작년 4월 이후에요. 쉽게, 이건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자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이 주식해서 조금 돈을 벌었어도 번 돈이 그 규모가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대주주들 네?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되게 엄청나게 돈을 번 거지요. 돈을 번 거고 일반 월급쟁이들이야 주식 투자할 돈도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 예? 유리한 게임을 하는 곳이라고요. 예? 주식도 많이 투자할 규모가 큰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수익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자산 격차가 더 확대됐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예?